안녕하세요. 화상관지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3번에 걸쳐서 법인 회생, 제2편의 회생, 채무자해상법 제2편의 회생이 총설, 구회사 정리법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새로운 흐름,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그런 거에 대해서 총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총칙입니다. 회생의 총칙, 제1절 관할 및 이송은 어떻게 되고, 송달 및 공고, 즉시항고는 어떻게 되는지, 등기 등록의 촉탁, 이해관계는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조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이건 아주 이제 절차법과 실체법이 이렇게 만나는 그 교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회생 절차가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또 절차법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관할 및 이송. 관할. 원칙적 관할.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채무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입니다. 법문상 법인은 채무자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관할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법인은 채무자에 관한 관할 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정관상의 본점 소재지와 현실 영업의 본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예가 종종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명목적인 정관상의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보다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의 실질적인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채권자를 위해서나 절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각주 볼까요? 구회사정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을 정하면서 그 본점 소재지는 등기부에 정하였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해합 43 워터파크 앤스 파코리아 워터파크 앤 스파겠죠. 워터파크 앤드 그리고 스파 코리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무슨 워터파크가 여기 있었나 보죠. 충남 보령시라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을 이송했습니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포항시인 미주제강은 당초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대표자 신문 및 현장 검증, 본점 소재지를 실시하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 삼성동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했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포항공장장에는 공장장 이외에 생산 인력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모든 서울이 헤드쿼터란 얘기죠. 대표이사라든가 이사라든가 그 법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대체적인 어떤 모든 걸 여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삼성동을 관할하는 서울중앙법원으로 옮겼습니다. 나가 서울중앙지법원 2020 해합 173 SSCP 사건에서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안산이지만 안산공장 외에 구미공장, 김해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대표자 신문 및 분당 사무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분당 사무실에서는 연구소 이외에 회사 경영진 및 인사관리 인력 등이 상주하면서 회사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할권을 인정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분당 사무실이 진짜 껍데기였다, 그러면 이제 안산을 관할하는 수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지만, 본점 소재는 명목상 안산이지만 안산공장 외에 또 구미, 김해공장 같이 운영하고 있고, 분당구의 사무실도 이때는 서울회생법원이 고등법원이 없었죠, 수원에.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때는 무조건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할 수가 없고요. 안산을 관할하는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변동이 관할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에서 개인 채무자 및 사업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법인은 채무자,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3조 제1항 단서. 개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도 회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상, 일반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채무자는 보통 재판적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이제 결국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3. 위 1, 2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를 본다. 그리고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1 내지 3 기재 관할은 전속 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 관할이나 응소 관할이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합적 관할, 관할이 특례. 법은 회생 절차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원칙적 관할 법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도 경합적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관행과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그러니까 계열사끼리는 이제 그 법원에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이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4.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그래서 이제 법인이 대표자의 경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법인이 대표자의 경우 이제 이분이 이제 양주가 본원입니다. 양주가 경기도 양주가 이제 회사 소재지입니다. 법인 소재지. 그럼 양주는 의정부 지방법원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서울에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죠. 그럼 서울해생법원에다가 법인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대표자의 개인 파산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에 따라가서 할 수 있습니다. 1, 2, 4 기재와 같이 서로 관련이 있는 채무자들의 경우에 동일한 지방법원 본원에 회생 절차 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병행 처리를 가능하게 해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법인을 생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등기부 등의 형식적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아니라 실적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법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관련 회생사건이 계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사건과 종류가 다른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관할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3의 경우 오랫동안 대규모 도산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 처리상 노하우가 축적된 재판부가 존재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 광역시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도가 수원 관할, 경기도가 다는 아니고요. 의정부지방법원 한강 이북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관할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인 데는 이제 한강 이남입니다. 한강 이남 경기도. 거기는 수원고등법원 관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원이나 안산 이쪽에 있는 법인들은 서울 회생법원에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경기 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죠. 수원고등법원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의정부를 빼고 수원지방법원 관할인 한강 이남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 양평부터 하남, 그 다음에
하남까지. 김포하고 강화도는 인천이죠. 인천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남까지. 하남, 광주가 이남.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김포를 빼고 그 나머지 안산, 광명, 안양, 성남, 수원, 화성, 그 다음에 뭐 안성, 평택, 그죠? 안산, 시흥, 그 정도죠. 여주, 양평, 이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할이 좀 축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3. 기재. 3기재 채무자가 법인 채무자만을 가리키는지 개인 및 법인 채무자를 모두 가리키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을 수 있고 원칙적 관할을 선언하고 있는 법 제3조 1항과 달리 법 제3조 6항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관할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보야 하므로 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3기재 경합적 관할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인 채무자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으면 경합적 관할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갑에 대한 해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 을은 주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없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집중. 서울시에는 이제 5개의 지방법원 번호가 있죠. 중앙, 동서, 남부, 전부 서울중앙법원. 지금은 서울해생법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서울해생법원으로 2017년 3월 1일날, 3월 2일날이죠. 서울해생법원이 개원됐습니다. 올해 2021년이죠. 만 4년 됐군요. 벌써 4년 지나갔습니다. 법원장님이 벌써 2번 바뀌었죠. 초대 법원장님이 이경춘 원장님이었고 2년 하셨고, 두 번째가 정영식 원장님, 2대 3대가 이번에 이제 서울해생법원 수석부장님으로 계신 서경환 판사님이 법원장으로 이제 취임합니다. 3대 서울해생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비상이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이걸 다 대규모 도산, 파산, 뭐 회생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일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봐도 한계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들은 이제 뭐 이런 융자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소진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는 이제 아마 좀 많이 개인 파산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뭐 본격적인 어떤 홍수는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의 어떤 추이를 보면. 이송 사유. 법원이 해생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직권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고 재판의 형식은 결정으로 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해생사건을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수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해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4.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해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5.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6.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해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해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해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해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7. 위 3 내지 6 기재 해당 법원에 해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는 당초의 원칙적 관할법원에 각각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효과. 이송결정은 이송이사와 이송법원이 관할 판단에 관하여 이송받은 법원이 기속하므로 사건이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사건을 심리재판하여야 하며 자기에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재이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받은 법원이 제4조에 의해 다시 이송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송법과 달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송법원이 관할을 오인하여 잘못 이송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이송결정은 해생절차 신청인에게 고지된 때에 바로 확정됩니다. 또한 이송결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던 것을 보게 되면 각종 기간계산을
최초 이송법원에 절차 개시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하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일반적 기한에 따르면 시효 중단의 효력 역시 채권자가 이송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이송의 시기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이송하기 바람직합니다. 이송법원이 이송 결정 전에 행한 절차, 특히 보전 처분이나 다른 절차의 중지 명령 등이 이송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있으나, 이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효과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래 이송법원에 관할 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대로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제 관할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한 겁니다. 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달 및 공고가 있습니다. 송달에 의한 재판의 고지, 회생절차와 송달.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은 결정의 형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알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집단적,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을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조 제1항. 그런 회생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과 동시에 그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 행해지는 각종 재판에 대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절차의 신속 원활한 진행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은 회생절차상의 재판의 고지에 대해서 해당 재판의 내용, 성질에 따라 송달, 공고, 송달 및 공고 등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의 방법, 8조 제1항의 직권 송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송달이나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판이라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과 엄격한 불복 신청 방법으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회생채권 조사 확정, 부인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조사 확정에 관한 각 재판과 같이 중요한 재판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송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중단된 강제 집행 등의 취소 명령과 같이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 11조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하거나 발송 송달을 할 수 없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적용 배제 결정과 같이 공고 없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 지분권자, 담보권자가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데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데는 사채 원부, 주주명부, 사업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자가 회사인 채무자에게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자가 명확하지 않게 되지만 법 8조 4항에 의하여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송달을 하여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효력 발생기가 불명한 기질 문제점을 해결해야 든 특별 규정이라고 합니다. 발송 송달 등에 의한 간이 송달의 기록화를 위해서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발송 연월일시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원 사무관 등 작성인 서면이 의미를 가진 것은 송달만을 하여하는 경우의 발송 송달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에 공고의 방법과 효력. 구회사정리법 12조 1항은 관보 및 신문게재를 공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문게재는 지금 240에서 320 든다 그랬죠. 80에서 90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 법은 그중 신문게재를 공고 방법에 삭제하고 관보게재 또는 대본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공고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본규칙은 공고에 관한 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공고의 방법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의 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공고상 요지만을 공시할 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법원 홈페이지에 하는 얘기입니다. 생략할게요.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매출액, 채권자 수와 거래처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지 않으면 공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고 비용의 절감과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즉 이른바 인터넷 공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가 원칙입니다. 공고를 요하는 재판, 공고를 요하는 것은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리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조문 등과 관계인 집회의 기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 등입니다. 모두 회생절차 가운데 다수 이해관계인이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죠. 그 다음에 송달에 가름하는 공고.
송달을 하여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는데 이를 송달에 가름하는 공고라고 합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회생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회생 절차의 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해외 소재 채권자에게는 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봐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고, 부채 초과 해세의 경우 주주에게도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에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발송 송달과 같이 간이하게 송달하는 경우 공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를 모르는 때는 발송 송달이 불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송달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무상 법제 11조 1항의 송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송달에 가름하는 공고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회생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법은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은 도모하고 회생 절차에 관한 재판의 성질상 이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 감안하여 불복 신청의 방법을 항고기한의 제한이 있는 즉시항고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은 표 2-2 기재와 같은데 이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은 즉시항고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표 2-2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 이외의 회생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통상이 불복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 항고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별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의 조사확정 재판, 부인의 청구에 대한 재판,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사확정 재판은 불복 신청 방법으로서 구두변론이 요구되는 이의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의 절차, 신청권자, 즉시항고의 신청권자는 그 재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죠. 이해관계는 사실상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부족하고 해당 재판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는가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등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신청할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나 조세, 벌금 등 공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시장, 구청장, 세무서장, 검사 등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재판이 공고가 있는 경우 14일이죠. 공고가 없는 때는 일주일입니다. 주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 절차 개시전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간이 항고기간이 됩니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해야 하는 경우로서 법제 1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송달에 가름하는 공고에 의하여 그로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해야 하는 경우는 법제 11조 제1항에 따라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제 11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 송달일자 또는 교부 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 기간이 됩니다. 즉시항고 절차, 즉시항고의 신청서는 원재판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즉시항고의 효력, 법은 구회사정리법과 달리 즉시항고에 원재판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3조) 사항 본문입니다. 다만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취지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원집행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조) 사망 단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표 2-2에서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이 명문으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따라서는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생각의 인가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시항고의 절차, 원재판을 한 법원은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경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는 제도의 고안에 의해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 사무관 등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합니다. 회생 절차의 진행 중 각종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됐으나 그 즉시항고의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회생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참여 사무관은 소송 기록 전체의 분량의 크기 정도를 제하고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한 부분만이 등본을 만들어 송부합니다.
공고 송달 및 즉시 항고의 규정. 이건 쭉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조문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등기 등록이 축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